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앞두고 외신과 잇따라 인터뷰하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추다 대전을 또 한 번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문제, 또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이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에 듣기 전에 먼저 싱크를 듣기 전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싱크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목표가 있다. 하지만 이제 통화사업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트럼프의 저 과도한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제2의 IMF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IMF는 우리의 뭐 실책도 있었지만 지금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정말 잘못됐다라고 우회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야, 한국 이 관세 협상 어떻게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겠냐. 차라리 이 487조에 관련된 투자하지 말고 1년에 17조 정도 되는 차라리 관세 지원금을 기업에게 국가가 보존해 주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으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트럼프의 저런 과도한,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에게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내에서 특히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트럼프 정부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절대 이 관세 협상에 응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정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능력한 거 아니냐. 뭐 강유정 대변인이 저번에 협상 잘 됐다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선 정말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 모든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부가 야당에게 보고 드리고 그 상황에서 야당이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지만 지금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협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4일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의 촬영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고요. 또 사전에 협의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관련된 내용은 다시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그 화면을 먼저 또 듣고 국민의힘의 대답 듣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해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선 기관의 과도한 의혹이 빚어낸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결국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을 자유롭게 귀국하도록 허용하고 또 자유롭게 미국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점에서 확인이 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였고 앞서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도 나라의 국익이니만큼 협조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전에 정상회담에서 약속했거나 내놓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뒤늦게 수습하려는 이런 주워 담는 이런 발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역대급 성공을 거뒀다고 했지만은 자화자찬했죠. 사실은 역대급의 외교 협상에 참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정부와 또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새로운 또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돈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0조 원이거든요. 이게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이 최근 5년 동안에 우리 민간 부문, 모든 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이 모두 5년 동안 세계에 쏟아부었던 투자 금액이 이 금액과 맞먹습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미국에 투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 거죠. 더구나 이제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내 산업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복지 예산도 써야 하는데 이런 막대한 자원을 한 나라에 미국에다 갖다 주겠다고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것은 국부 유출의 우려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 공장이 미국에다가 이 같은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국내 일자리대로 줄고 국내 투자는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성공한 협상을 거두고 돌아왔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이제 왔으면은 뒤늦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합의했으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정상회담 결과를 뒷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간의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잘된 협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를 한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민주당도 주장했던 거는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 미국과의 협상문에 대해서 협상문에 서명을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협상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했고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협상에 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협상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일본 언론 봐보면 지금 일본 시민들 거리로 뛰쳐나올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시바 총리가 저는 사임한 것도 이러한 것도 배경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협상문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나 탄핵당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도 저는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저희가 성공적이라고 했던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해서 쇠고기 수입이라든지 쌀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쨌든 그걸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스가라는 어떤 조선업과 관련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3,500억 달러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보증의 관계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했던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이 행포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가 자화자찬을 안 했다라고 저희가 100% 그렇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또 대통령실에도 또 잘한 건 잘했다고 또 국민들께 보고하고 또 안심시켜야 될 의무도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또 트럼프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 제안이라는 건요. 사실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업들에게도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트럼프는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냐? 그럼 다들 한 목소리로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걸 자꾸 받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국민의힘에게도 전 지도부에게만큼은 조금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한미 간 비자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가 이번에 오른 게 100배 말씀하신 대로 1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어려운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이 있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H1 비자 취득 건수가 2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이번 수수료 100배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 개인들이 가면서 개인 돈으로 그것을 부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100%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거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사실은 난감한 기억이에요. 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부분을 자국 우선주의 이걸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비자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앞으로 향후 협상이 진행된다면은 인력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인력 파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하도록 하는 체류 자격이나 활동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교부가 앞으로 그동안에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왔던 그 최근에 미국과의 무역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인의 비자 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이 비자 문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이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어떤 의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가깝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지난 일이니까 사실 뭐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민국이 1년 동안의 할당량이 1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한 3만 명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가호 찾아가서 쫓아내는 것보다 이 덩치가 큰 공장에 가서 사실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쫓아내는 것이 실적을 올리기는 좋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주장인 것이고 어쨌든 저희 동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300명이나 이렇게 무례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또 사람 일이 뭐 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주고받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미국이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포 비자, 특별 비자 전형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전국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리 조선소,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건데 이게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민주당 텃밭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1.17%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불완전한 텃밭이 아닌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 조선소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배터리 공장보다는 이 조선소는 일이 더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 필리 조선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누구보다 트럼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해결이 잘 될 것으로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자체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민 그 비자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1조 한 4천억 정도 연간 수익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워낙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당장의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인력들은 AI라든지 퀀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에 있는 인력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 인력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기술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앞뒤를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고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연간이 일회성으로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럼프가 극단적이고 과도하게 정책을 펴게 되면은 이것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격적인 전향을 좀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 전 국무위원장이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한 내용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 절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해야 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게 질문 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손은 내미는데 북한이 계속 손은 안 잡는 모양새인데 이 남북관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물론 있겠죠. 우리가 국제정치나 군비 축소 이런 거 관련된 걸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정도의 시각이 있는데
이상주의냐, 현실주의냐 이런 부분들에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다소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을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동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 폐기보다도 우선적으로 핵 동결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생산을 동결할 경우에 합의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었죠.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북핵 문제에 대한 또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 해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북한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북한이 현재 해마다 1년에 15기에서 20개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폐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핵무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비핵화 얘기를 하면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그 북핵 대사가 활동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였고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평화공전 그리고 어떤 대북 퍼주기 논란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문제 이런 부분 많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길이 없고 또 반면에 북핵은 고도화되는 길을 걸어왔죠. 미국에서의 조야의 분위기도 사실은 북한 핵 문제를 절대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죠. 과거에 시리아나 리비아의 사태를 봤을 때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서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핵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광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자위, 자주, 자력입니다. 그러니까 자위라는 건 뭐냐면 북한의 체제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라는 거는 이 세계 무대에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력은 북한의 경제력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자위, 자주, 자력 이 세 가지가 김정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을 해주고 북한을 세계 무대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그러면 김정은이 굳이 핵을 만드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외톨이가 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위, 자주, 자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협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 동결, 중단, 비핵화의 3단계를 말했는데 김정은과 트럼프와 일단 협상에 만나게 되면 그러면 동결은 될 겁니다. 당연히 만나고 있으니까 협상 중이니까 동결을 하겠죠. 그리고 협상 결과가 좋으면 중단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북한에게 나름대로 결과가 쥐어준다면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떤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이미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로 끝나가지고 김정은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으로서 앞으로는 트럼프를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트럼프가 정말로 본인 뜻대로 노벨 평화상 받고 싶으면 본인이 잘 해결해야 될 숙제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53%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려서 44.2%,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라서 38.6%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민생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어떤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어떤 수상한 만남, 수상한 회동,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딱 떨어지게 국민들을 이해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관세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정부가 앞으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국내 정치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수상한 어떤 만남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심하는 쪽에서도 뭔가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의심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에서 한복판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실망을 줬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결백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뭐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또 협치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장애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장애투쟁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층의 어떤 결집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고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진 것과 더불어 중도층의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반대로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이 이전보다 3%포인트 올라간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 압박,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이 아주 따갑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당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또 이런 정치적 이슈가 여당과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는데 사실은 5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진보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6.3% 올라간 상승한 점이 또 눈에 띄어요. 이것은 최근에 상권 분립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런 방증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진보층,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학생층의 일부의 마음이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좀 반응을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건진 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기 위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오전에만 2차례 정회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퇴장하세요. 아니, 끌어내지 않습니다. 두 발로 끌어나가시면 됩니다. 두 발로 끌어나가셔도 됩니다.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네, 검찰 개혁되면은 큰일 납니까? 네, 검찰이 개혁하면 큰일 납니까? 왜 검찰 개혁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여야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 부결된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PKC 노트북 앞에 붙여놓은 것, 이것 가지고 충돌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또 한 번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이런 풍경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보셨지만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이 추미애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을 위원장이 발언은커녕 자리에조차도 앉지 못하도록 내쫓아낸 거죠. 아시다시피 법사위는 국민들의 법과 제도를 다루는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상임위이죠. 추미애 위원장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닙니다. 최근 여당이 오직 민주당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뭐 간사 선임도 안 해주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민생 법안은 뒷전이고 오직 정략적인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의 힘으로 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폭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를 뽑지 못하도록 그런 근본적으로 맡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의 조치, 이거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일이고요. 학생들이 우리 반 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반장이 저쪽 반 반장을 뽑지 못하게 하는 격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의회 역사상 없었어요. 더욱이 회의장에서 이런 고성, 몸싸움, 뭐 퇴장 명령 이런 걸로 얼룩지게 만드는 거는 위원장으로서의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그런다면은 이런 억지나 퇴장 명령 이런 것보다 국회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협의와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의를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이 이런 파행을 막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듣시죠. 근데 이제 뭐 저런 법사위에서 볼썽사나운 모습 보인 것은 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 우리 반 반장 뽑는데 왜 남의 반에서 왈가왈부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우리 반이 아니라도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비행 청소년으로 저희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저희 당의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뭐 다른 의원도 뭐 똑같은 처지라고 하지만 이제 구형이 된 것이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이분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도 공소시효를 청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의 배우자가 어쨌든 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의 피관, 쉽게 법사위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의 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해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본인도 화가 났다고 하지만 초선 의원들 보고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라 이런 말 했으면 본인도 사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뭔가 그런 가름이 있어야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뭐 자기가 다선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폰만 잡고 초선들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초선들을 그 선택해준 유권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나경원 의원도 조금 입장 표명을 좀 하셔가지고 사과를 한다면 모를까 이런 거 전혀 개선에 뭐가 없이 그저 우리 반 반장이니까 우리가 뽑을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민주당도 사실 저렇게까지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잘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지지를 막 받고 있고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안 해준 거 정말 민주당 나쁘네라고 하면 이게 다 여론으로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도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잘한 건 없는데 어쨌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관계에서 오신 것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상 어떤 인지도라든가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금 득표가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오셨다고 저희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원만한 합의가 조금 필요하다 이래 보여집니다. 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에 대해서 뭐 기존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지금 인터넷상이나 공공 장소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마 전 처음 들어보는데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번엔 민주당부터 들을까요?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또 위원장 그리고 다선으로서 사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지지자에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하면 사실 당의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당원들은 사실 아유 추미애 위원장 역시 사이다네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 당원만 보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도 국민 전체를 보고 하고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중도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듣습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의 요즘 행태를 보면은 과거 정청래 위원장, 이전 위원장의 행태를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저런 막말이라고 할 수도 밖에 없는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껄핏하면 쫓아내고 말을 가로막고 발언권을 제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 그 상임위를 운영해온 국회 관행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되돌아보고 최소한의 의회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상임위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법사위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행안위에서도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또 기재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불참한 속에 처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오랜 수건이었죠. 검찰개혁,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것이 핵심이 되는 정부조직법이고요. 기존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정경제부로 또 나누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검찰청의 존재도 우리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고 많은 논란이 있죠. 지금 위헌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기재부 개편안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우리 정부 조직을 바꾸는 구조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의 수구의 그리고 토의 여론 수렴 조치가 없이 졸속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범수 우리 야당 간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5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처리를 하고 15일 열흘이 지난 뒤에 본회의 통과를 열흘 뒤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일방 처리를 해버렸어요. 열흘 동안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표결을 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치겠다는 것인지 그냥 일방적으로 결과적인 통과, 결과적인 처리 이것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상의 절차, 관행 이런 거 모두 다 무시하고 뭉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죠. 한번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은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24일에 법사위를 거쳐서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역대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정부 조직 개편법 다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도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 통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글로벌 스탠다드밖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철학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가지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의 초기에는 야당이 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조금 불협화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금융위 지금 여기는 이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졸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뭡니까?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조직법과 특검법에서 이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간밤에 합의를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당에서 반발이 세가지고 그게 엎어지긴 했지만 그것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도 국민의힘은 그 금융이라든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야죠. 근데 그때는 동의했잖아요. 특검법 기간 연장 안 하면. 근데 사실 그때 특검법 연장도 15일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정부 조직 개편은 늘상 있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한 적도 있고 협조를 해준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어떤 그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만큼은 관례대로 좀 통과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외 집회 원내투쟁 병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시작한 규탄 대회가 오는 주말은 서울로 이어질 예정인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 장외 투쟁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어제 장외 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대 7만 명, 장동혁 당대표가 연설할 때 최대 7만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점을 찍으면서 갈수록 이제 인파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동안 대선 이후에 보수 우파가 한데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는 주말 또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외 집회는 사실은 저희 당의 대여 투쟁의 전략 변화를 뜻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내, 장외 그리고 제도권, 비제도권을 모두 아우르는 투 트랙의 전략,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 장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국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6년 만에 왜 또 장외 조국 촛불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지 않습니까? 왜 야당이 장외로밖에 주말에 양외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유사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그들이 거리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야당이 6년 만에 장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주당, 여당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네, 뭐 항상 여당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또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또 겸허하게 또 새길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장외 투쟁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건 우리하고 맞지 않다. 아주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박정아 의원도 이런 말씀하시고 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에도 가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수도권 집회 하더라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외 투쟁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과거에 장외 투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장외 투쟁 나가기 전에 몇 개의 투쟁 아젠다를 쫙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습니다. 근데 그 아젠다가 어떤 아젠다여야 하냐면 일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의 슬로건을 보면 뭐 의회 독재, 뭐 사법부 장악 뭐 이런 겁니다. 의회 독재? 당연히 총선에서 저희가 월등하게 이겼으니까 의회에서 힘이 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때 국민의힘은 이 정도까지 의석수가 차이 나지 않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가는 저 야당 탄압, 독재 정치 저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양주에서 한번 나가셨으니까 수도권까지 돌고 그냥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또 야당의 시간엔 국정감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정청래 대표 등 10여 명의 의원과 또 유튜버 김어준 씨 등도 유언비어 유포자로 추가로 고발한다는 방침인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서영고 의원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오늘 또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증거도 근거도 없는 또 의혹을 제기했어요.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승찬 의원이 오늘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명의 제보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정작 추가 증거 이거는 제보자들이 난감해한다면서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고 누가 볼 수 있는 근거를 아무것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스스로 증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왜 공개를 하지를 못할까요? 제보자 보호를 하겠다 이런 구실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 내용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 수사하면 다 나온다. 특검 수사하고 경찰 수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를 못하죠. 왜? 고소고발을 서영교 의원이 고소나 고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수사를 진행이 안 되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 될 경우 서영교 의원 스스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우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고소고발도 못하고 의회 밖에서는 뭐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민주당 행태를 보면은 과거 히틀러 시대의 괴벨스의 선전선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거짓말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3분 만에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불과 몇 달 뒤에도 지금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언제 있었냐는 듯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또 잊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런 거짓 선동 정치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근데 이제 뭐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이제 거짓이라고 한다면 또 그에 맞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하는 것 자체를 자꾸 국민의힘은 항상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해요. 이제 청담동 술자리 얘기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에서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청담동 술자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엄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에 눈부릅 뜨고 야당 의원한테 달라들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건너편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뭐 제대로 해서 사과하셨습니까? 그것도 그때는 청담동 술자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어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본인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대요. 그런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했던 그 거짓말이 CCTV에서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빼도 박도 못한 그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언론이 취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진실이 규명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 술파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즘 세상에 어떻게 검찰총장에 술을 반입하냐 외부 음식을 반입하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개호관, 교도관이 다 증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의심하는 자도 노력해야 되고 의심받는 자도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는 서로 간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면 된다. 하지만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가짜 뉴스로 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사법개혁을 겨냥한 어떤 작심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법부 독립 보장돼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떤 외압이라든가 압력에서 자유롭고 독립돼야 된다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말 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대법원장 말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할까 모르겠어요. 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개입하고 민주당의 후보의 자격을 박탈까지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고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을 뽑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한 얘기도 법이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얘기 같아요.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고 또 법의 보호를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법 앞에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규범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고 보고요. 최근 여당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흔드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일침을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라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50년 상권 분립 역사의 근본 정신입니다. 몽테스키유가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들의 상권 분립의 원칙을 세우고 또 미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헌법에 반영이 되고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민주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근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민주당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문영배 전 헌재 소장대행이 또 이런 말도 했죠.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라.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